이번 4차 핵실험의 몇 가지 주요 포인트, 주요 사안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 수장님, 김정은이요, 이번에는 친필 서명을 했고 버튼만 누르면 발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루어졌었고 서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전에도 그랬었나요? 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김정일이 2006년, 2009년 그때 핵실험 2번 하고 죽었습니다만은 그때는 김정일이 친필로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이 노동당 군수공업부, 이게 군수공업부가 이제 제2경제위원회와 제2자연과학원을 거느리고 핵무기, 로켓 이거 개발하는 주요 부서란 말이죠. 이 부장의 이제 그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 결재하고 친필로 써서,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올라온 글자는 몇 자 안 되고 김정은이 거기다 쓰는 식으로 이 뭔가 보고서 수소탄이라고까지 나와요. 그렇죠. 명령서를 저렇게 발급하는 내용을 했는데 문제는 첫 번째 12월 15일 날 한 게 이제 모란봉 악단이 철수한 지 3일 만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중국에 대한 감정의 폭발도 거기에 내재돼 있다. 아하. 이렇게 보고 정말 이번 4차 핵실험이 북한 노동당과 김정은이 직접 했다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참 우둔한 것이, 만약에 우리가 제2차 대전 직후에 전범들을 어떤 심판할 때 증거 자료가 없어 그랬는데, 예. 만약에 전범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면 명력한 증거를 남겼다는 데로부터 대단히 서투른 프로파간다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명을 처음에 아나운서가 나와서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1호 행사니까 1호 아나운서가 나와서 했는데, 어쨌든 정부 명의로 발표했다는 거. 그러니까 당과 정부, 그 다음에 군은 배제시키고, 이런 것이 이번 핵실험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친필 서명이 있었다는 거하고요. 지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로 리춘희의 등장입니다. 70살이 넘은 원로 아나운서를 왜 주목을 할까요? 리춘희는요, 북한이 자신 있게 얘기하거나 또는 북한 나름대로의 좀 어려울 때, 김정일 사망, 이럴 때 꼭 등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북한이 이번 4차 핵실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병식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북한이 중요한 발표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온 리춘희 아나운서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리춘희에 대해 칠순의 노장이 등장해 울림이 있고 힘찬 목소리로 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원고를 읽을 때 북한의 전통 복장을 한 리춘희의 말투와 얼굴에는 자부심이 느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춘희는 1943년 강원도 통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양 연극영화대학을 졸업한 후 1971년 2월부터 아나운서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북한 아나운서의 최고 영예인 인민방송원과 노력 영웅 칭호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밀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 하면서 막 소리만 치고, 그다음에 감정도 없고 대성화도 없고 이렇게 했대는데. 환구시보는 북한 아나운서 가운데 리춘희의 기세가 중대한 소식을 발표하기에 어울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리춘희는 그동안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줬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에 다시 건재를 과시한 셈이 됐습니다. YTN 이병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발표를 리춘희에게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춘희는 최고 이제 선배 아나운서이자 나왔지만 인민방송원 노력용, 그러니까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김정일 사망이나 최고사령관 명령이나 이때까지 1호 아나운서로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동정을 보도할 때는 꼭 저자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1년 북한이 전국의 그 텔레비전을 개국할 때,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개국할 때 바로 저 여자가 그 개국 보도를 했고, 개국 아나운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아나운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71년이면은 그래도 북한 사회주의가 좀 굴러갈 때니까 어떤 정상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 여자 얼굴을 보면서 정상국가로 지내던 과거를 반추하고 그 향수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에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번 보도도 역시 이춘희에게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북한이 쐈다고 하는 게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게 과연 수소폭탄이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정은 서명에도 수소탄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김정은은 수소탄을 가졌다라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죠. 이른바 블러핑, 그냥 뭐라고 합니까? 허풍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까요? 자, 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소탄이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게 수소탄인지 뭔지 파악을 하려면은 그 근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 지진파 데이터. 그러니까 진도 4.8이라는 데이터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지난번 2차나 3차 핵실험과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런 겁니다. 북한이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자신들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왜 이전과 똑같은 정도 혹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정도 수준의 파괴력밖에 보여주지 않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뭔가 이것이 정말 수소탄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다못해 저렇게 공식 발표를 할 정도인데 자료 영상을 통해 가지고 해서 하다못해 그런 어떤 이 폭발시킨 장치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런 식의 좀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직 증거 영상은 없는 거죠. 그냥 비슷한 그 어떤 그 폭발력만 보여주고 나서 이게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전문가도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근데 다만 흐름상 봤을 때 북한이 수소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만은 맞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의 의도와 맞게 해석한다면은 최소한 원자탄에서 수소탄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증폭핵 분열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예. 그 사실 지난번 3차 때도 똑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증폭핵 분열탄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말들이 분분했는데 아마도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제 일단 좀 헷갈리실 겁니다. 야, 원자탄은 뭐고 수소탄은 뭐고 증폭핵 분열탄은 뭐냐. 예. 자, 그 부분을 예, 저희들이 예. 일단 자료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예.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동훈 기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수소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세길래 이 북한은 가졌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걸까요? 자, 이동훈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폭탄의 위력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으로 알려진 차르본바. 1961년 구소련이 북극해에서 터뜨린 것으로 바다 위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고 100km 밖에 있는 사람도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500배가 넘는 위력입니다.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 내부에 원자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융합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 온도가 1억도쯤 돼야 되니까 그걸 이제 지구상에서 만든 유일한 방법은 원자폭탄밖에 없죠. 결국 원자탄이 먼저 터지면서 수소탄의 폭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수소폭탄의 표면은 우라늄 238로 둘러싸여 있어 폭발할 때 두 번째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또 한 번 방사성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른바 더러운 수소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알려진 핵융합이 살상을 위해 이용되면서 수소폭탄은 역사상 최악의 무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네, 아무도 수소폭탄이 터지는 걸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실험은 몇 개국에서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그 얘기도 나눠보죠. 아까 말씀하시다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이제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차이가 뭡니까? 일단은 원자폭탄이 없으면 수소폭탄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폭탄의 발전 과정입니다. 예. 한 지금 여태까지 5세대 정도 발전이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 무기화가 된 건 3세대까지 무기화가 됐고요. 그래서 1세대가 원자폭탄, 2세대가 수소폭탄, 3세대가 중성자탄입니다. 근데 예. 중성자탄은 너무나 위험해서 지금 사실 미국도 전부 폐기시켜버린 상태고요.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은 뭐냐? 원자폭탄은 아시다시피 원자를 쪼개는 핵 분열을 통해 가지고 해서 그 하는 충격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금 설명 나왔지만은 그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결국 핵 융합을 일으켜가지고 해서 융합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어떤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태양을 핵 융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핵 융합을 일어나게 할 정도의 아까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 도 그 어떤 열을 내기 위해서는 예. 이 폭탄의 수소 폭탄의 기폭 장치를 원자 폭탄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그 힘으로 그 삼중수소를 깨고 쪼개가지고 해서 그 힘으로 그 방사선이 훨씬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폭탄이 예를 들어서 한 1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럼 수소 폭탄은 거기에 한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까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 우리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게 뭐 16킬로톤 아니면 21킬로톤 그러는데 예. 이 지금 당장 보면은 이 원자 폭탄으로 넘어가면은 수십 메가톤이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2,500배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에 떨어져서 그 피해, 그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를 지금도 해마다 이 히로시마에 예. 이 가서 그쵸. 일본이 그 이른바 추모식이라고 하나요? 계속하지 예. 않습니까? 예. 지난해 70주년 뭐 행사 예, 크게 예. 했습니다만 수소폭탄이 터진 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수소폭탄이 공격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소폭탄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보면 수소폭탄을 제일 처음에 실험한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1952년인가 이제 그때 비키니 섬, 우리 그 비키니 예. 하는 그 비키니 섬에 이제 그 투하를 해가지고 한 1메가톤 정도 급의 폭탄을 떨어뜨려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고요. 역사상 실제 터진 폭탄에서 가장 큰 폭탄은 아까 보도에서 나왔던 그 차르 bom바라고 그 58메가톤급짜리 폭탄이 터졌습니다. 예. 원래는 그 이제 당시 소련이 한 100메가톤급짜리를 터뜨려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워낙 크니까. 워낙 이제 자신들도 이제 이게 도대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감당이 안 되니까 예. 그 힘을 줄인 걸로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뭐 한 거의 900km 떨어진 곳에 창문이 깨질 정도고 100km 떨어진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을 정도면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북한 뭐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기술의 크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걸 뭐 미사일이라고 봤을 때 미사일을 얼마나 멀리 쏘냐는 겁니다. 지금 이 북한 핵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전술핵이 아닙니다. 전략핵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를 폭파하는 그런 큰 규모의 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핵실험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 미국 본토, 워싱턴, 뉴욕, 뭐 알래스카 여기까지 다 날아가느냐. 거기까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날아가는 미사일에 실어야 됩니다. 이른바 워헤드, 이 핵탄두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소폭탄이라면 뭐 아직 가능성은 없습니다. 북한이 계속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수소폭탄도 이 작고 강하게 그래서 이 핵탄두에 실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까? 사실 지금 대부분의 핵 선진 국가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러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러면 보면 거기에 장착된 핵탄두들의 어떤 그 총합을 합쳐보면은 메가톤급들입니다. 아하. 메가톤급 폭탄들을 예를 들어서 날려서 거기에 있는 지역을, 도시를 거의 하나를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나라들이 그 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서 전 세계 질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북한도 그 정도 능력을 자신들이 갖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갖겠다는 거지 뭐 아직은 아닌 걸로 좀 보이는데요. 안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북한이 계속 소형화에 집착을 하는 이유, 특히 수소까지 집착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이제 수소폭탄을 소형화해서 김정은이 이제 몇 년 안에 SLBM에 싣고 아하. 우리를 공격하겠다. 결국 뭐 북한은 이제 핵무기라는 게 쭉 지금 뭐 90년대부터 계속 지금 상승해 왔지만 사실 미국과 향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면 전쟁이라기보다 그냥 협상용으로 아직은 쓰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뭐 핵무기를 10개 가지든 100개 가지든 사실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초토화시킨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북한의 핵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현재도 뭐 한 800kg 1톤까지 소형화했다면 이것을 대포동이나 로동 미사일에 실어서 충분히 우리 남쪽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저렇게 수소폭탄이라고 약간 그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은 결국 SLBM 이 해상에서 잠수함에 실어서 우리 측면에 와서 킬체인이나 MD나 완전히 이것을 무력화시키면서 우리를 위협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것이 상당히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미국을 위협하는 핵이 따로 있고 예. 한반도를 공격하는데 충분한 핵은 따로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략핵,
전술핵이죠. 예. 간단하게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이제 전략핵 전술핵을 얘기할 때 결국은 어떤 파괴의 범위,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나 커져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고 핵탄을 쐈는데 예.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 메가톤급이 돼가지고 해서 그쪽 북한도 지역이 영향을 초토화되면 자신들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점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이게 냉전 시절부터 그게 있던 개념이 전술핵 개념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이제 나보다 상당히 많은 적이 밀려 내려올 때 그 적에 있는 그 장비와 그 물자만을 파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적 군단 하나에 있는 병력을 소거하기 위해서 한 1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것들을 소거하기 위해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데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요. 사람이 들고 다닐 정도의 크기의 그 어떤 란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능한. 데이비 크로켓이라고 그래서 앞에 이 탄두 크기가 사람 머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무기를 발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 그것도 파괴력도 한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량의 그 어떤 병력을 그 모여있는 병력을 집결된 병력을 부수겠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근데 그렇게 작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핵배낭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핵배낭이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북한이 또 가장 많이 가진 게 뭡니까? 방사포들 잔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사포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만약에 핵 같은 것들을 갖다 잔뜩 하고 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위협이죠.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그럼 전략핵, 소위 말해서 수소폭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쏘게 될 경우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 안에 탑재를 해가지고 해서 먼 거리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북한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단 ICBM은요. 아시다시피 성층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는 것까지는 지금 북한이 인공위성 쏘면서 보여줬는데 다시 재진입해서 들어와서 목표에 정확히 떨어지는 그렇죠. 것까지. 목표물에 떨어지는 건 아직 못 보여줬죠. 그거 못 보여줬죠. 그거 굉장히 그것도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재진입할 때 폭탄이 터지지 않고 잘 살아남았다가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떨어져서 이제 하는 것이 이게 기술인데 아직 북한 그 단계 못 갔고요. 그다음에 SLBM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잠수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잠수함이 언제 어디 쏠지 모른다는 게 큰 위협이긴 한데 언제 어디 쏠지 모르려면 잠수함이 잠수를 오래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디젤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로 추진해서 하는 잠수함은 기껏 해봐야 2, 3일밖에 물속에 못 있습니다. 그 떠오르면 그거는 곧바로 들키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터지면 자신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원자력 추진이 아니면은 대양에 나가서 태평양 같은 대양에 나가서 미국을 위협한다는 건 거의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단계에서의 위협은요. 대한민국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중국이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에게 더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방향이나 이런 방향도 중국을 잘 설득해서 너네가 지금 북한이 뭔가 너희들의 안보의 갭이 아니라 너희의 안보의 위협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줘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죠. 중국은 지금 북한에게 아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 중국도 상당히 북한을 지금 안보적 어떻게 보면 완충지대이고 동맹이면서 또 위협이다 이렇게 아마 이번에 느낄 텐데 지난해 연초에 이제 북한이 전략군을 육해공군에 의해서 전략군 4군 체제로 군을 개편했는데 중국도 거기 뒤질세라 지난 연말에 신속하게 로켓군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국 중국이 물론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여러 동북아에서 견제할 세력이 많지만 북한의 이런 팽창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문제이고 특히 이번 이제 이 4차 핵실험은 정말 중국이 뒤통수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과연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당대당 작년 10월에 그 복원됐던 당대당 관계를 다시 다운시키면서 어떤 경제적 제재를 할 것이냐. 뭐 이번에 뭐 국경에 이제 중국 지역의 연길 그쪽에 보면 막 학교 운동장이 쭉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칫 이게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폭발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 백두산의 화산이 이제 폭발한다. 백두산 천지가. 이런 것도 중국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지금 뭐 주변 국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는 그렇죠. 거죠. 이때까지 한다고 하지만은 뭐 승용차 무슨 뭐 보석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갔습니다. 예. 북한이 김정은 벤츠까지 중국 기업인들을 통해서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아하. 이것은 사실 북한이 중국이 몰라서 그랬느냐.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묵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만은 정말 송유관 밸브를 완전히 잠근다든지 예. 뭐 압록강 철교를 뭐 당분간 중단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외부적 수요를 완전히 차단해야만 북한이 뭔가 아이고 이거 큰 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생필품이 왔다 갔다 오고 뭐 소규모 무역이 진행되고 또 국경에서 인적 교류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 다 해서는 할 건 다 하면 이건 결국 말로만 제재고 그러니까 북한을 그냥 때리는 채 하고 안 때리고 그냥 뒷잔동 두드려주는 식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국이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다면 김정은의 위상은 더욱 올라갑니다. 젊은 지도자의 자,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뒤에 오인석 기자 리포트를 좀 볼 텐데요. 이 생일을 앞두고 축포를 쐈다라는 것도 이 상당히 날짜를 정했을 때 김정은의 친필 사인을 했을 때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일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꼭 생일만 맞으면 또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왜 4차 핵실험 도발을 연초인 1월 6일에 감행했을까? 조선중앙TV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비서의 핵실험 명령 시점은 지난해 12월 15일이었고 1월 3일 최종 명령서에 서명하자마자 곧바로 실험 준비에 들어가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 김정은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핵실험이 전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핵실험을 일종의 과업으로 내세워 경축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3대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북한의 핵도발은 기념일에 맞춰 감행되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한 달 뒤인 5월에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은 김정일의 생일을 3일 앞둔 시점에 단행됐습니다. 북한 핵도발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선거 시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차 핵실험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2차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4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3차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이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이었습니다. 올해 역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를,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그래서 핵실험은 적어도 핵실험은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면서 성공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들도 온종일 수소탄 실험 성공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만세! 평양 시내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통해 북한의 첫 수소탄 실험 성공 소식이 발표되는 순간 광장에 모여 지켜보던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박수를 칩니다. 얼굴에 웃음을 머금은 주민도 있고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보는 주민도 있지만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는 하나같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미제의 대소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 수소탄 개발은 지극히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이 후련합니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강도에게 핵몽둥이로 맞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특히 한 목소리로 북한의 수소탄 개발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침략의 원흉 미국과 맞서고 있는 우리 공화국이 종위에 수소탄을 틀어진 것은 주권 국가의 합법적인 자의적 권리며 우리가 이번에 진행한 수소탄 시험은 미국을 이슈로 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핵건강로부터 조선만나의 평화와 안전을 민주하게 수호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발표 1시간 전부터 특별 중대 보도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 예고한 뒤 수소탄 실험 성공 소식을 온종일 주요 뉴스로 소개하며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반영하며 이번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네, 안 수장님, 지금 북한 이 분위기 어떨까요? 상당히 지금 뭔가 자기 만족에 도취돼 있을 텐데, 아마 김정은의 이제 생일에 맞춰서 이게 소위 충성의 선물로 했지만, 기본 목적은 이제 노동당 7차 대회란 말이죠. 5월 달까지. 그래서 첫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런 그 실험을 이제 말하자면 제4차 핵실험으로 갔다면, 앞으로 한 2가지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ICBM 분명히 쏘아 올릴 것이고, 또 SLBM 아마 제대로 완성도 못하고 또 완성했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요. 예, 3가지를 완성해야 김정은이 뭔가 7차 당대회에서 개혁 개방으로 좀 간다든지 신용을 하면서 중국에 좀 점수를 따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4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몇 가지 북한의 그 공포적인 이벤트가 있다는 걸 예상해야 될 겁니다. 예. 또 미사일을 또 쏜다는 말씀이네요. 그 ICBM은 이건 장거리 로켓이니까 이것도 미사일 실험으로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대응인데요. 일단 첫 번째, 아까 한미 국방장관 만난 얘기 중에서 우리가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의 핵우산 전력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사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우산입니다. 예, 일단 북한이 핵 공격을 예를 들어서 한다 혹은 할 위협이 있다라고 할 때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이런 북한의 핵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북한을 무력화시킬 그런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B2 폭격기로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지금 F-15 같은 스트라이크 이글 같은 비행기에는 폭탄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전술 핵폭탄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의 어떤 모든 공격 능력, 그다음에 핵 시설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이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은 좀 불안정해지고 있고요. 예.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안정까지는 아니지만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상황이. 마지막 하나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일 정말 우리한테 우리가 이 조치 또 취하면 어떤 반응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이 제일 민감해하는 거 대북 확성기 방송 해야 된다 이런 주장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8.25 합의 정신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중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비정상적인 사태 아니겠습니까? 일단 합의 정신에 의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걸 했을 때 분명히 이전과 같이 북한이 또 계속 상황을 급격히 올릴 것이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한 상태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은 좀 곤란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의사를 모아서 이걸 해야 된다는 의사가 명확해졌을 때 사실 이것도 정부로서 부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단순히 확성기 방송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평양 쪽에다 삐라까지 날린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 이후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